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94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성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오늘 매우 몹시 오랜만에 봬요. 네, 사실 밥 갈라고 술도 사주시고 고기도 사주셨는데 먹여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탈주했어요. 왜 이렇게 다들 탈주하는 건지. 그래서 또래를 끼우나 봐. 콧또래를. 그래서 그러나 봐. 나 이제 알겠네. 그렇구나. 네. 뭔데요, 그거는? 자세한 말은 생략하고 짧은 인사 후에 사실 오늘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조금 계셔서 빨리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한수성님 반갑진 않으신가 봐요. 한수석은 반갑습니다. 아니 저랑은 전화 통화를 좀 자주 해서 사실은 얼굴을 오랜만에 보는데 아니 뭐 그냥 뭐 늘 보지 뭐 약간 이런 기분이어가지고 뭐 딱히 뭐 약간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오랜만에 봤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목소리는 어제도 들었습니다. 네, 어제도 맞아. 그래서 뭐 딱히 어제 안 들었다고 잊어먹을 건 아니잖아, 또 서로. 아, 그쵸.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후원을 주신 분 중에 시온님 통쾌, 시온님 통쾌하시답니다. 그리고 아날람 청자분이 한 분 보내셨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뒤풀이 술값 보탭니다.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드디어 지난 버디에 우리의 응원에 힘입어 위즈원이 나타났다. 아이즈원 회원 생일, 세계관 최강 서열일위 강배의 생일에 맞춰서 저희에게 입금을 해주신 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어뚜메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숱 많음. 축하드립니다. 머리숱 많으신 분이 보내셨습니다. 축복받으셨네요. 네. 그리고 시호님 그때 남친 찾았어요? 아, 이거 메일이 안 와요. 연락 안 주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또 나타났습니다. 누가요? 시호 세컨드가. 뭐야, 왜 나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정하고 그래. 어쨌든 이분도 되게 웃긴 게 먼저 선점한 분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지켜주셨네요. 그렇네요. 지분을 챙겨주시고 자기 스스로 세컨드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들끼리 알지 마시고 최소한 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서로 리스펙하고 계시죠? 내 남친이 누군지, 내 세컨드는 또 누군지,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 얘기에 gmail.com으로 연락 좀 주세요. 자, 그리고 참다란쥐님이 보내주셨고요. 이제 성함을 밝힐 순 없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 남친분, 시온 도대체 뭐 하고 살아요? 어떻게 그냥 사는 거야? 집회사 아날람 집회사 녹음. 시온님 그 남친분, 그 아까 그분은 세컨드라고 어쨌든 네. 그 순서를 어쨌든 평화롭게 네네네. 다른 분 시온님 자기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자기 어느 자기인데요? 그 자기가 셀프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내가 보낸 건가? 내가 자가 발전 내가 한 건가? 아닌데. 그 시온님 자기랑 네. 시온 남친분이랑 시온 세컨드 분께서는 야, 이야. 제 생각에는 제가 아날람을 저희가 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녹음하니까 메일을 주시면은 세 분이서 개하시는 세분 정모 일단 하시면 정모를 한번 제가 일단 저도 일단 봐야겠습니다. 정모할 때 연락 주세요. 훈훈하게 아니죠. 왜요? 셋이서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셋이서 일단 결판을 내고 결착을 짓고 결착을 짓고. 괜찮은데요, 저는? 왜 내 결착을 줘요? 앞에서 세 명이 다다 익선 아니야? 많으면 많아도 좋은 거 아니야? 일단 세 명, 한 명인가 혹시? 자가복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있으니까. 네, 뭐 일단 결착을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 칭찬 감옥 영치금. 칭찬 감옥에 영치금을 보내셨대요. 칭찬 감옥은 뭐죠? 글쎄요, 이게 뭘까요? 일단 영치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아파가지고 네. 이 대표님 쾌차 기원 그리고 돈가스 얘기를 하도 했더니 이 대표님 돈가스 사드세요. 이렇게 돈가스. 맛있긴 했어. 훈훈하고 따뜻하다. 그쵸. 아날람 이런 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런 분이 나타나셨어요. 문세님 죽창 구입비. 이게 대나무가 의외로 비싸요. 그쵸. 질 좋은 대나무도 네. 사셔야죠. 죽창이 무서운 게 그거인 거 아시죠? 뭐야? 이렇게 경찰들 하이바라고 하죠. 그게 이렇게 네. 망사처럼 돼 있잖아요. 거길 찌르면 죽창이 갈라지면서 살이 돼서 그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얼굴을 다 싹 실명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함부로 죽창 들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방어 도구 안에 싹 갈라진대요. 하고 싶어도 뭐 담양이라도 가야 뭘 하지.
뭐 전경이었던 어떤 분이 네. 음. 그리고 또 엄청난 분이 나왔어요. 뭐 또. 이분은 누구요? 누구냐?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시온 남친의 여사친이 보내셨어요. 왜 자기들끼리만 다 알고 나는 모르는데 왜? 아 왠지 실제 지인이실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나는 모르고. 시온 남친의 여사친. 아 뭔가 근데 이게 왠지 굳이 여사친이란 걸 굳이 여사친인 걸 보면 어떤 뭔가는 아닌 것 같지만 굳이 이걸 밝혔다는 거에서 결착을 지으시라 다들 이렇게. 다 나오시라. 다 네 나오죠. 분 다. 네. 여사친님도 같이 모입시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주원이 네. 우리가 드디어 나타났다 했잖아요. 근데 또 버디가 이번에 여자친구 컴백하지 않습니까? 네. 컴백 기념으로 여자친구 컴백 역시 저에게 역시 후원을. 버딘가요? 네. 대표님 원래 좋아하시던 그룹도 있잖아요. 러블리즈요? 네. 그분들은 조용히 러블리너스 여러분. 그리고 더 재밌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드디어 이분이 오셨다. 제와비. JYP님이라면 주식으로 받겠습니다. JYP 사옥의 식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좋네요. 네. 했고 그 다음에 아날람 따봉. 네. 아직 코로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점점점 뭔가 후원해주신 분들이 예전에 그냥 열심히 해라, 뭐 힘내라, 뭐 술 드세요, 뭐 이랬는데 뭔가 창의적인 이름을 써주시려고 아까 말씀드린 일단 세봉 및 그 여사친님, 네. 정모하실 때 꼭 연락 좀 주세요. 매일.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끼리는 몰라도 일단 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원해주신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딘가에서 시호님과는 직접 뵙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각자의 우주 속에서 남친도 되고 여친도 되신 분들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저희는 아니 사실- 왜 다른 우주에 사시려고 그러세요? 왜 다른 평행 세계가 여기가 있는데?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왜 저희가 빨리 넘어가냐면 오늘 사실 스튜디오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그래요. 네. 예, 우리가 조금 늦게 만난 데다가 오늘 스튜디오 하시는 분께서 오늘 좀 스케줄이 미룰 수가 없어서 네. 시간을 연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빨리 진행하는 점 이 점 촥촥촥 치고 나가야.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한수석이 이제 제가 바깔라 보냈을 때 어떤 로드맵이 있었어요. 다음 심리학. 근데 이제 다음 편. 어쨌든 이제 심리학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총괄하는 네. 어떤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 로드맵에 어떤 살짝 다른 책을 한 권 하라는 건 띄워서 안 하고 하는 건 안 하고 딴 네. 거. 아니야 이 책이 꼭 필요하대. 그래서 이 책을 자기가 하려는 얘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아니 근데 대표님도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빨리 넘어가게 조용히 해봐. 그래서 이 책을 일종의 뭐라 그러죠? 우리가 책 소개 겸 책에 대한 이야기,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왜 이제 우리가 하게 됐냐면 아마 들으시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 책에 되게 비판적으로 담겨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토대로 벌어지는 뭐라 그러죠? 뭐 정보의 독점, 뭐 여러 가짜 양상들. 뉴스, 트롤, 뭔가 진영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목격했던 여러 정치적 최근에 들어서 점점 심해지고 네네. 있는 어떤 양상들에 대해서 네. 좀 그래서 이분 어떤 굉장히 미국에서 엄청 영향력 있다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기탱천해서 쓰신 글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뭡니까? 그러니까 미치코 가쿠탄이라는 영미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서평가가 쓴 책이에요. 이제 한국어 제목으로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발간이 됐어요. 2019년도 가을에. 근데 이제 이 가쿠탄이라는 서평가부터 소개를 하면 일단 1998년에 비평 분야의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섹스 앤 더 시티 에피소드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어쨌든 되게 아이코닉한 사람이에요. 북미권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 타임즈를 거쳐서 1979년에 뉴욕 타임즈에 합류를 했고 1983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 타임즈에서 서평을 기고하는 서평가로서 이름을 되게 많이 알렸어요. 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어쨌든 은퇴를 했고 이 사람의 서평 스타일이 독설과 호평
착한 말은 해주지 않는다. 네가 하루키든 수전 선택이든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내 앞에서는 한나타 글쟁이일 네. 뿐. 내가 깐다라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평을 되게 신뢰하는 것도 있었고 뭐 그리고 작가들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거나 하지 않고 은둔자처럼 생활하는 서평가였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아이코닉한 존재라고 해요. 북미권 내에서는. 이분이 55년생이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79년에 합류했다는 건 굉장히 이른 나이에 한 25? 그렇죠. 그 정도 나이에 얘네 나이로 치면 거의 23이죠. 23 정도 셋넷에 그 합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예일대에 나오셨던데 그럼 네네. 거의 졸업하자마자 엄청난 재원이네요. 아니 뭐 엄청 재원인 게 인체시네요, 부모님이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수학자시래요. 네, 두 분 다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 참 이런 게 유전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밑에서 인문학하는 딸내미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문송하네요. 죄송하네요 부모님께. 근데 문송하다도 이 정도 급이면 죄송합니다 안 그럼요. 붙여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2017년에 서평가가 퇴사를 하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사람의 퇴직 소식을 기사로 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서평가가 사임한다. 그리고 근데 북미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인물로 꼽히는 거에 반해서 국내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 알려진 바도 되게 적고 저술이나 평론이 번역되는 경우도 되게 드물어서 좀 아쉬웠는데 2019년도에 이제 이 사람이 사임하고 미국에서 낸 책이 국내에 발간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나게 읽었다가 생각보다 나눌 이야기도 많은 것 같고 이분이 꾹꾹 분노를 담아 눌러 쓰신 그 분위기가 당시 뭔가에 화가 나 있던 저랑 매우 잘 맞아떨어져서 네. 신이 나서 요약해봤습니다. 본인이 비평가시니까 책을 저술한 건 많지 않은데 지금 이 책이 거의 30년 만에 쓴 두 번째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이분의 글을 좋아해서 읽고 싶은데 번역이 안 되니까 그럼 영어를 찾아봐야 되나. 근데 또 쉽지 않잖아요. 번역해지지 않은 거는. 근데 마침 나와서 똑같은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반가웠다. 근데 이게 평론 어떤 일종의 사회 정치 문화 평론집인 네네. 건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비평가가 그 해당 비평했던 장르에 다시 뭔가로 뛰어들 때 얼마나 잘하는지 그럼요. 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저거 보겠어? 예를 들어 영화계로 치면 이제 제일 유명한 평론가가 이제 정성희 평론가 영화를 처음 찍을 때 다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데뷔작에서 첫 장면에 그 여자 주인공이 정면을 보고 햄버거를 먹을 때 이분이 아무래도 예술 영화 기기니까 우리 보던 애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볼 때. 저 설마 저 햄버거를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롱테이크를 가는 거 아니겠지? 이러다가 거기서 다들 전 이 영화를 끝까지 이미 다 본 것 같군요. 그러면서 절반이 일어나서 나갔거든요. 됐네. 끝이네. 끝. 이 영화를 난 끝까지 다 본 것 같네. 막 이랬는데 이분도 아마 글 쓴다고 하셨을 때 혹시나 뭔가 그런 또 다른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글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그 자체로 또 그냥 일종의 비평 모음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글을 쓰셔서 생각보다 왜냐면 정성희 씨보다 훨씬 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혹평을 날린 게 엄청나서 단어도 세고 네. 얼마나 많은 작가들에게 원한을 샀겠어요. 그니까요. 네. 뒤에서 조용히 이를 갈았겠죠. 그니까요. 두고 보자. 칼 갈고 있었겠지. 아니 아예 그 의성어래 그러니까 그 어떤 용어가 있더만 겟 가쿠타니드 네. 그치. 당했다. 그러니까 뭐뭐 당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분이 책 냈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다 별났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웬만해선 이의를 달기 힘든 책이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얇은데 되게 담고 있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네. 저도 얇아서 처음에는 뭐야 되게 기대했는데 얇아서 금방 읽겠는데 했다가 좀 장마다 좀 생각할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술술 익히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쉽게 못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하나 문단이 되게 좀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들을 되게 꽉꽉 눌러 담고 있어서 오래 걸리기도 했고 궁금해서 원서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시 덮었습니다. 네. 번역가가 번역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럼요. 약간 글이 이런 표현은 좀 웃긴데 각막에서 미끄러져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화가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그런 책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원서는 개인적으로 더 했어요.
뭐 그래서 저도 읽다가 우리 그 한수석이 원본은 되게 어렵고 오히려 번역가 되게 잘했다라고 말해. 아 원래 이런 글이었구나. 원서를 읽다가 문장이 여기서 끊겨줬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이어지지? 그럼 이제 책 소개할까요? 네네. 아 읽기 어렵다고요? 네네. 아, 힘듭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이 미치코 가쿠타니는 트럼프로 대표되는 현대 미국 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 칼럼을 쓴 건데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쿠타니가 쓴 단편적인 분석들이 하나를 이룬 책인 거죠. 그래서 서론부터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정권 하의 현대 미국 사회가 얼마나 정치적 선동과 가짜 뉴스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옳은 정보를 판단할 능력과 감시관을 상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저 오늘 우리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게 지금 트럼프를 위시한 그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해서 네네.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생각나는 한국에 빗대서 생각나는 게 정말 많으실 네. 거라고 봐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SNS를 보고 맞아요. 먹혀봤던 어떤 것들을 늘상 봐왔던 생각하시면 것들.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일본 사람도 그렇고 뭔가 서구를 따라잡았다라는 거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묘사한 묘사를 이 사람은 지극히 미국적인 관점에서 미국 내부의 상황을 묘사한 거긴 하지만 묘사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보편적인 예로 이제 비평문을 쓰신 건데 뭔가 한국은 다 따라잡았구나. 그래서 선생님 저희 이거 몇 년 전에 이미 있었는데요?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 여기요 여기 저희가 먼저 했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그래서 한국은 다 따라잡다 못해. 와, 이거? 우리는 우리가 다 앞서가고 있죠. 뭐야 90년대야 뭐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이런 말 하세요?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 말투가 살짝 강박에서 미끄러진다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읽기 힘든가 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얘기들의 소재들이 조금 이제 예를 들어 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시옷은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를 끌어들여서 근데 뭐 시옷은 남친도 있고 세컨드도 있고 남친의 여사친이 나타난다면서 그래서 자기도 있다니. 그래서 나쁘다라는 문장을 들으면 약간 중간 길을 잃잖아요. 네.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읽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요즘의 그 분위기상에서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와닿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많을 거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요약할 때 쓴 부분이 어쨌든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거론되는 지금의 미국이 우리의 과거나 현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 트럼프 정권 당시의 풍경을 다소 지나오기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가쿠타니는 진실의 쇠퇴라는 단어를 이제 가져다 쓰는데 이게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정권 하에 미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연구소에서 이 미국 사회를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진실의 쇠퇴. 그래서 사실과 분석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이런 지식인들 그리고 이런 사회문화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견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들로 기후변화 부정하는 사람들, 백신 접종 반대하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아나키. 그리고 뭐 홀로코스트 수정주의자들, 그리고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그 러시아의 선거 개입 문제 등등, 그리고 걔네 러시아 트롤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 그리고 페이스북에 미국인이 아닌데 미국인처럼 행세하며 그런 트럼프 관련된 옹호글을 올리는 가짜 미국인들,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진실에 대해서 미국인들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고려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신랄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보면은 이 모든 얘기들이 그렇게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라는 어떤 협의된 것에 대한 게 소통 경로가 네네.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게 이제 우리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내가 믿고 싶은데 옆에서 뭐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믿겠다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소통이 아니라 싸움인 거예요. 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겠다는데 내가 그러다 죽겠다는데 그러면서 이게 약간 되게 성근 자유주의자처럼 말하잖아요. 네. 내가 내 몸에다가 내가 백신 안 먹고 죽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야.
저는 그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하는 그분들 중에서 미국 거기서 했던 그게 누가 번역해갖고 올리는 건데 하는 말이 백신을 맞지 말고 대신 그 균을 희석해 조금해서 몸에 맞으면 되잖아. 그게 백신인데. 그러니까 그게 백신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진실과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내가 반대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 책의 내용은 그래서 이 현상과 상황이 대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세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아날람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비춰볼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우리 역시 있는가. 프론티어야. 우리 프론티어다. 그 부분과 또 조심스러운 아니, 쓰레기통이 새 거면 뭐 하냐고. 좋은 게 좀 새 거여야지. 우리 자동으로 아니 왜 쓰레기통이 새 거면 뭐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있는 바스켓이 아니고 손만 닿으면 열리는 응. 그런 쓰레기통 우리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선도하는 앞서 나갔다니까요. 그쵸.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이유로는 어쨌든 의견과 과학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과 타당함을 판단해야 하는 입장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근데 그걸 잊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오게 됐어요. 여기 써오신 대본에는 이 네. 책이 좋은 그런 분들에게 옳고 그름과 타당함을 판단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책이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하셨다라고 쓰셨는데 네. 저는 사실 요즘 우리가 이제 프론티어적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제는 그 임계친 내부를 넘어섰고 불가능해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수준이라고 저는 지구 사실, 멸망. 네. 휴. 다 죽는 게 답이지 뭐.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죽진 않고 죽으면 나는 억울하니까 인류애를 두 분이 많이 안 잃어버리셨군요. 억울해요. 이꼴 저꼴 더러울 걸 보느니 그냥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냥 지구에 인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그건 동의합니다. 네. 제가 세계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인의 세금을 맥값으로 쓰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보상해준다. 관대하니까. 세계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그 바로 이 서론 뒤에 이어지는 챕터의 제목이 이성의 쇠퇴와 몰락이라는 챕터예요. 이제 가쿠타니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연설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건국 이념과 지향, 미국이라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성, 자유, 진보, 종교적 관용이라는 계몽주의적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음을 강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하면서 백인 노동계층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8년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경제 위기가 미국 내에 닥쳤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되고 백인 중산층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화가 이뤄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어쨌든 주류를 이루던 백인들이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잡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우리의 불확실성을 더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왜 심슨 가족 생각하면은 심슨 가족 되게 중산층의 표본이잖아요. 맞아요. 백인 중산 그 심슨 가족이 집 이렇게 있고 차 2대에 이런데 그 심슨 가족이 이제 이 2008년의 위기로 아빠도 핵발전소에서 잘리고 이제 뭐 차에서 살고 아니면 모텔을 전전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문쌤님 설명으로 딱 해보면 사실 제조업이란 건 이제 그 선진국에서 이제 후진국으로 네. 이제 그 산업이 이동을 하는 차원의 문제인데 당연히 그렇게 또 그런 수순으로 되고 여기는 더 그걸 바탕으로 더 높은 가치 흔히 말 IT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더 높은 가치를 해야 되는 산업 구조로 재편이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 소외되는 그쵸, 사람들이 계층이.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문세님이 늘 주장하시는 노동자의 재교육화 있잖아요. 음. 경영 능력을 갖춘 네네. 노동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지난 21세기 이전에 20세기까지는 어떤 미국도 거기에는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노동자가 사실 뭐 그건 우리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아 평생 그러니까요. 평생 자동차만 조립한 노동자한테 디트로이트 거기 자동차 공장에서 음. 늘 컨베이터 벨트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일을 하시다가 맞아요. 갑자기 IT 이제 이거 그게 수강하셔야 되겠냐고요.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직장을 실리콘밸리로 옮기셔야 된다고. 이게 되겠어요. 당장 우리도 현대자동차 울산 가가지고 자 이제 오늘 현대자동차 공장 문 닫으니까 자 이제부터 앱스토어에 앱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돈을 좀 벌어볼까요? 코딩 교육 먼저 하셔야겠다며. 대학생도 그러면. 코딩 교육 받으라 그러면 그 난리인데 내가 이걸 왜 일단 저기 PPT 팀 과제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조별 과제 먼저. 조별 과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가 물론 이제 막상 말로 하니까 안 될 일인 것 같지만 어쨌든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와중에 이제 사회보장성이라는 거가 생겨야 네네.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국가든 기업이든 누군가가 그 일종의 폭탄 돌리기로 하면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기업이 가졌다가 IMF 때 그걸 절단내고 서서히 천천히 국가한테 그 사회보장성을 조금씩 돌리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어쨌든 다 좀 뭐랄까 그쵸. 과도기라면 과도기고 실패했다면 음. 실패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어쨌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 에러가 난 지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시온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어쩌면 상식적인 대처일 수도 있지만 손쉬운 해결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나 프랑스의 마리 르펜 같은 지도자들은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어쨌든 찾아낸 거예요. 그게 불안감과 박탈감을 더욱더 자극하는 거죠. 무언가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에.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오래 걸리는 해결책 대신에 손쉬운 먹잇감들을 그들에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산층 붕괴에 대한 원인으로 난민이나 이민자에게 그 문제의 방향을 돌리는 방식으로요. 너무 쉽죠. 어차피 지금 한국, 뭐 우리나라만 쳐도 이제 제조업이 더 이상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분산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붙잡아서 여기서 하고 그 대신에 여기서 했더니 외국인 노동자들에 그쵸. 대한 혐오라든가 저들이 우리 일자리 뺏어간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그쵸.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 위한 곁가지의 어떤 전략으로 나온 게 과학적 상식과 사실에 기초한 정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합리적인 해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데 과학적 사실이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쨌든 가쿠타니는 이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들과 이런 손쉬운 희생양을 제공하는 방식들이 과연 트럼프 시대에 갑자기 갑툭튀한 것일까라고 다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평면설을 주장하면서 그걸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말하는 애들이나 뭐 어른들도 많습니다. 사람들. 뭐 환경운동가들이 우리가 사는 집의 색깔이나 자동차의 색을 독재자들처럼 결정지어 주려고 한다라는 과대망상증 환자들이나 지구온난화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애들 모두가 트럼프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애들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10년 전에 엘고어가 공격받는 이성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을 인용을 했냐면 이제 낮은 투표율,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 돈에 좌우되는 선거운동, 언론조작 등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병들었으며 잘 알려진 방대한 증거가 그 반대를 말해주는데도 지속적이고 한결같이 거짓말을 정확한 기초로 삼고 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문제랑 또 비슷해요. 우리 그런 경우에 속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지르는 애는 되게 말이 짧은데 내가 걔에게 그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내 말은 길어져야 될 때 그럴 때 갑자기 마음에 그 싸르르한 마음이 오면서 이게 힘들잖아요. 그것도 네.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는 평평하다고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는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거의 막 진짜 그잖아요. 굉장한 말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뭐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링크를 던져준 것도 웹 주소도 이거보다 길겠다. www.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이게 좀 더 짧고 자극적이고 선명한 문장 쪽으로 이게 편향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또 SNS 시대에 더 맞는 맞아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내가 원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2011년도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이라크 침공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벌써 10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릭 신세키 같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전쟁 이후에 이라크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매우 장기적인 관점이 요구가 되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비관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해요. 국방부 내에서도. 근데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애초에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원하지 않았고 이 전쟁을 왜 참석해야 하고 찬성할 수밖에 없는 전향적인 정보들을 요구를 한 거죠. 전쟁을 할 거로 이미 정해놨으니까 여기에 맞는 그쵸. 정보만 달라라고 한 거죠. 우리도 뭐 4대강 할 때 4대강 그 관련된 조사를 유리하게 발표하신 그 뭐 학자, 공무원들, 뭐 이렇게 관련된 유관기관의 사람들 많죠. 결국엔 뭐 미국이
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지금 겪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 2011년도 당시에 비관주의자들의 관점이 2020년인 지금 와서 봤을 때 사실 옳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아직도 이라크에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네. 재건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 현실들. 근데 트럼프 본인도 이라크 침공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침공 결정 과정 자체에서 트럼프가 뭘 배운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가쿠타니가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가쿠타니 말로는 트럼프는 어떤 스페셜리스트들의 전문성과 경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발언들을 던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침공에 대한 결정이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을 무시해서 벌어지게 된 일인데 트럼프는 그걸 비판하면서도 그 일이 잘못되어 버린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통찰할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솔직히 본인의 비판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늘 얘기해 트럼프 같은 인생을 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우습겠지. 트럼프 본인이 굉장히 무지한 7살 꼬마 남자아이 같은 면이 좀 있는 건데 좀이 아니라 그냥 그게 다인데 거기에 플러스 부잣집 아들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서 승승장구해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뿔리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뿔리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굳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라든가 그런 걸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단순히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에서 한 국가의 수장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다른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 특히 그렇죠. 제 최근에 친구 중에 주식하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경제 이쪽 사람들이 보기엔 트럼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게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데 그거를 매일 그냥 검증도 안 된 걸 트위터에다 그냥 막 싸질르면서 막 이렇게 막 시장에 막 요동치게 만들고 그게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어떤 배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위험의 소지가 어떤 뭔가 소지가 있는데 범죄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걸 뭐 아무런 제어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장에 이상한 괴상한 시그널만 준다.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해놓고 보니 한숨만 나요. 되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어릴 때부터 엄청 부호의 집의 아들이고 저도 본인도 부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 저분 진짜 지식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경을 할 텐데 그래 네가 전문가를 해봤자 나한테 돈 받는 사람이잖아 라는 맞아요.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진짜 무시한다 이 얘기잖아요. 이걸 일종의 반지성주의 이런 반지성주의라고 볼 수 있지 반지성주의, 않나요? 배금주의자. 네. 그래서 사실 중동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 정권 내에서 중동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사람이 정부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36세 그 트럼프 사위 있잖아요. 제러드 쿠시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관련 일을 넘겨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일들을 넘겨받았을 때 트럼프 임기 첫 해 말에 주요한 국가 요직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트럼프가 어쩌면 자기 입맛에 맞게 돌아가지 않는 기구들을 축소한 탓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낼 사람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임명을 꺼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야 할 적임자들이 사실 가지 않고 이런 제러드 쿠시너 같이 부동산 업자가 중동 관련된 일들을 보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가쿠타니는 주한 대사의 경우 트럼프의 이러한 결정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한 대사 임명 과정에서의 일들도. 이게 만약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복잡한 사정을 알면 주한 대사로 일본계를 보내진 않죠. 그렇죠. 일단 이게 기본이죠. 그쵸. 여기서부터 이미 끝났다고 봐. 별건 아닌데 우리가 리버럴하게 생각하면 그런 정도지 익스큐즈가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나 외교 그럼요. 문제가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 정권에서 내린 결정은 얼마나 이 사람이 기존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무시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이런 전문성에 대한 무시는 트럼프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07년에 실리콘밸리 기업가인 앤드루 킨이 아마추어 숭배라는 저서를 출판을 했고 가쿠타니는 그 책을 인용하면서 인터넷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접하는 정보를 대중화하고
진짜 지식을 대중지성으로 대체하며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흐려놓고 있다라고 통렬하게 화를 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그거잖아요. 전문가가 사라진 자리에 전문가가 나타나라는 그 그쵸. 얘기가 이거잖아요. 응. 네, 조조충. 네, 그렇죠. 그런 아주 딱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그 맞아요. 그 왜 특히 우리나라가 좀 나는 좀 심했다고 받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해서 좀 인터넷에 글 좀 쓰는 하는 사람들 4년대학을 다 나오다 보니까 그쵸. 이게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남자로 치면 남자는 군대를 절반 이상 거의 다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뭐 좀만 하면 그렇게 댓글 달리잖아요. 네. 총 잡는 자세가 저게 뭐냐 뭐 이러면서 막 그것처럼 그러다 이제 뭐 틀리고 지들이 저런 총은 잡아본 적도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근데 그걸 되게 나름 자기가 어느 정도 어설프게 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나름 합리적으로 왜 약간 긴 글처럼 스크롤 압박 스압적 식으로 써놓잖아요. 그럼 되게 우리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모 게시판에 갔는데 좀 그래도 누가 한 2줄 써놓은 게 아니라 스압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사람 뭔가 이쪽에 좀 조회가 깊나. 그러면서 입할감 아닌가 보다. 그 말을 또 약간 신뢰하게 돼.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모든 장르에서 다 나오면서 그쵸. 뭐 하다못해 저 뭐죠? 천안함 때 그 미사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광우병에 대한 얘기 그때 넘쳐났던 인터넷의 그 수많은 걸 생각하면 새삼스럽지 않다. 네, 이거 다 옛날 일이다 우리는. 그래서 뭐 가쿠타니가 구구절절 예시들을 제시를 해요. 이 네. 챕터에서 뭐 트럼프와 그가 지금 이렇게 호령하고 있는 백악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보다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과 획일적 이념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사실과 진실 그리고 의견에 대한 가쿠타니가 설명을 덧붙이는데 이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작가의 글을 인용을 해요. 트럼프 이후의 사회가 진실은 갈수록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대체가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도 되게 상징적인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일단 미국 문학 저는 사실 이분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현대 미국 문학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인물이고 근데 방금 이런 되게 약간 비관적인 말을 하셨잖아요. 이 말 따라서 이분이 2008년에 네. 자살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라는 느낌이 약간 고개가 끄덕였습니다. 영문학을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에겐 되게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영문학은 잘 몰라서. 저에게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똑돼서 그 유명한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저도 문성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진실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있고 사실은 대체가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는 이 진술에서 어떤 사조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요. 우리를 괴롭혔던 아니죠. 이 중에서는 특히 저의 세대를 주로 괴롭혔던 아직도 그 자장 아래서 학문을 배우고 있죠, 사실. 그죠. 예. 근데 가쿠타니 또한 사실은 이 사조 모두가 아는 그 사조와 그것을 전용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이들에 대해서 깊은 빡침에 가득 차서 길게 설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우파 포퓰리즘이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를 전용해 객관성에 대한 철학적 부인을 수용하고 있다. 말이 어렵죠.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 논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결국은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확고한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주로 이제 나왔던 사조니까 서구 사회 백인 중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뭐랄까 또 거기에 플러스 남성 뭐 책의 어떤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게 상대적일 수 있고 또 다양한 목소리와 소수자의 그 어떤 뭐 우리를 치면 소수견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요함이 있다라는 걸 가르쳤다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여성의 목소리, 뭐 소수자의 그쵸. 목소리, 소수 인종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백인 중심의 역사 기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좋은 영향인데 이게 문제가 이제 요거를 그대로 요 논의만 쏙 빼면 그러니까 그 핵심 로직만 이 사람들이 하려는 건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모두가 같은 무대 위로 올리자라는 얘기에 가까운데 그걸 싹 쏙 그 로직만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실은 어디에도 없는 거지. 어떤 개소리를 누가 해요. 근데 개소리를 하는 걸 자기의 소수의 주장이라고 고결한 주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자들 맞아야지 개패듯이 복날을 맞아야지라고 해. 그럼 이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그냥 개소리다. 쌉소리다라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나도 왜 내가 이런 말할 권리도 없어? 내가 이런 소수로서 나도 내 생각이야라고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나도 나 하나의 지분이 있는 사람의 나의 의견이야라고 말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우파 포퓰리즘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는데 개소리에 권리가 있다. 왜? 이건 당연히 소수자의 의견이다. 우리의 목소리다. 너네를 싫어하는 나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이 논리는 사실 지금 뭐 우리 사회 내에 소수자와 관련된 이슈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게시판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 기득권을 뒤집는 틀로 사용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기득권을 뒤집는 게 아니라 뒤집혀져 있는 걸 또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직 뭐랄까 완전히 파편화된 개소리에.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는 조금 이제 단순해 보자면 그런 소수의 목소리를 올려서 검증조차,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개조차 안 됐던 걸 올려서 검증의 무대와 테이블로 올리자는 거에 좀 가까운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내가 소수자의 목소리니까 검증받고 싶지 않아라는 거야.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하니까 내 의견은 소수자로서 인정받아야 돼라는 식으로 일종의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파 포퓰리즘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난민은 죽여야지. 여러분 그거는 안 돼. 아니 그게 제가 그런 말도 못해요? 왜 우리 어른들 그 말 하잖아요. 게시판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내가 이런 말도 못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내내 주장하는 게, 네, 못합니다. 개소리는 개소리일 뿐입니다. 상대를 할 필요가 없는 인물, 이런 류의 얘기를 이제 요 짧은 말, 우파 포퓰리즘이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를 전용해 객관성에 대한 철학적 부인을 수용하고 있다. 라는 말이 이제 사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애들이 자기 글을 잘못 읽을까봐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잘못한 건 없다. 네, 맞아요. 그거는 이걸 전용하려는 바로 그런 애들이 문제인 거다. 그러면서 어쨌든 1960년대 이래로 제도나 공식 서사나 어떤 전문가 단 하나의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돼서 회의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난 건 불가피한 현실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연구 방법에서도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그 복합형의 사회학에서 다룬 그런 연구 방식들이 도출되면서 주류가 아닌 소수자들의 의견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맞는 거죠.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90년대 칸느 영화제 대상을 탄 왕가희 감독의 해피투게더인 거죠. 아시아의 퀴어를 다룬 영화가 주류의 그 프랑스, 유럽 서구권의 주류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그 앞에 효시는 그 좀 더 앞으로 가면 그 타란티노가 펄프 픽션으로 그러니까 B급 문화와 그 악의적인 농담으로 가득 찬 미국의 그 어떤 B급 문화에 그 가득 차 있는 그 어떤 꼴라주된 영화로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탔다라는 거가 이제 그 어떤 이 문화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반면 가쿠타니는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를 전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 터진 분야를 소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학인데, 역사학자 힌멜파브의 주장을 인용을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문화주의가 서구 승리주의적, 모든 게 다 백인 중심적인 서사에 대해서 중요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공한 건 맞지만, 역사, 공정한 한 줄의 진짜 진실 있잖아요.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일어났다.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조롱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를테면 지구평면설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대응할 무기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투리 하지 마라고,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이미 논의 끝났어라는 말이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같이 실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너네 정권을 잡은 애들이 뭐 너네 논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소수의 의견이야. 라고 하는. 요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그거 백인들 중심으로 지금 백인 과학자들이 지금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임진왜란은 어제 일어났다고 하면 이거 누구 근거가 뭐야? 이 사람 보니까 일본 유학, 우리 뭐 자주 도요타 재단 토차이구네. 일본에 그걸 들었네. 이 사람 중국 중화 그거 지금 그거 그런 쪽 아니야?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또 그걸 뒤집으면 뭐 이제 이걸 주장한 사람이 성별로도 나눌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여자야 그럼 여성의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풍신수길이 뭐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가 왜 옛날 사람이야? 풍신수길이 갑자기 튀어나와. 풍신수길이 뭐지? 나 알아듣고 앉았었다. 우리 옛날 사람이다 그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자였다고.
남장 여자였다고. 그전에 히틀러도 사실은 여자였다는 여자였다. 썰이 어. 그럼 이제 또 우리 또 그런다. 댓글에 또 이런 말 나오지. 그 말이 왜 개소리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거가 나기보단 반대편조차도 그거를 무시하는 반지성주의로 일관해요. 팸이 묻었네. 둘 다 똑같아. 아니 뭐가 묻고 안 묻고가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데 또 팸이 묻었네가 딱 나오는 순간 또 여기에 또 여기 뭐 꼴팸이 추가요가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뭐 알겠네 이런 식으로. 안 봐도 알겠네.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리트윗되다가 그것도 반대말이 또 나오겠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럼 이제 이순신은 더 사실 이상 뭐, 그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난지 대해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거지. 않은 거예요. 네. 몇 년도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누구의 진영의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한 전략을 할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저런 게 있어. 우리 사회에 저 논의를 더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떤 가치가 생성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제해야만이 우리의 주장과 진위가 살아남을 수 있어라는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검색어 거죠. 순위에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인가의 측면이고 이게 단순히 정부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그냥 댓글창만 내려와도 벌어지고 있는 그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은 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분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맞는 말을 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피곤하다. 약간 이분의 글을 읽을 때 다 알겠고요. 근데 이분은 마치 약간 이게 나이 드신 분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총화를 좀 이루시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겪어서 마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나는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 전쟁이란 말이야. 전쟁이란 말이라고 말을 하니까 약간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좀 한국 독자 입장에서는 약간 피곤했어요. 구구절절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 혹은 이런 거에 익숙치 않은 인터넷 문화를 좀 배제하고 살았던 분들은 읽으면 오히려 쇼크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좀 그 간극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저는 좋았던 부분은 그런 현상 낱개의 것으로 우리는 그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 정리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맞아요. 현상이 이거다라고. 맞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압축적인 언어로 그걸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배운 분들이 해야 될 해소되는 일이죠. 느낌. 정말.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언어화를 시켜준다는 거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명명을 한다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읽었을 때 내가 겪은 수많은 낱개의 그쵸. 현상들이 쫙 하고 끌어올려지는 느낌이 맞아요. 좋았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게 장점이고 알게 되니까. 그래서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피곤해. 다시 맞아. 막 지나가 봐. 주마등처럼 지나가. 내 말이 그거야. 그래서 피곤해진다. 그때 배칠 뜨던 계란. 그것도 있었지 이러면서.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챕터에서는 1970년대에 학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수용한 이후 아직 2020년대 지금 상태를 보기도 전에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줘요. 70년대에 이미. 벌써 그 대략 거의 50년 전에. 그쵸.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럼요. 거의 20세기에. 그래서 그 두 대표적인 학자로 크리스토퍼 래시랑 톰 울프라는 학자들을 인용을 하는데 이제 톰 울프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조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셀프,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거. 그리고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발전이고 자기니까요. 그쵸. 경제 호황으로 동력을 얻은 계급 해방이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크리스토퍼 래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흡수된 사회에 대해서 나르시즘의 문화라고 지적을 해요.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중심이니까. 나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달라진 그쵸. 거죠. 그러니까 래시의 주장은 1970년대 미국 사회에는 베트남 전쟁의 패배도 있었고 또 유명인에게 집중된 대중매체들이 점점 등장을 하고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사람들이 다 지한테만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들어간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되던 시기니까요. 이때가 그게 맞물리면서 그렇겠죠. 그러면서 래시는 당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대요. 혼란스럽다. 충동에 시달린다. 사람들은 타인을 업신여기면서도 자신에게 찬사를 하도록 교묘히 조정한다. 조롱한다. 죄책감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거 듣고 되게 놀랬거든요. 네. 70년대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2020년에도 라 싶어서. 이게 이제
살짝 또 이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에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이제 90년대로 보면은 90년대 문학이나 영화 같은 걸 이제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좀 와닿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영화로 치면 그 모더니즘 시대 영화는 이제 점점 예술 영화화 되면서 뭐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곧 다룰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해부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왜 펄벅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돼지 이런 거. 돼지, 황무지, 뭐 황금가지, 뭐 있잖아요. 오디푸스의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거대하고 교훈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르는 진실을 알려줄 것만 같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마 우리 영화 특집에서 자주 언급했던 거 갑자기 그런 분위기보다는 왕가의 영화처럼 그런 거 없어. 교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하루키 소설도 그렇잖아요. 하루키는 스스로가 그 스노브. 그냥 나는 저기 사람들 다 운동권인데 나는 재즈 레코드 듣고 위스키를 먹고 저는 싶은데 쇼비즘이 좋아요. 네, 라고. 저는 속물이에요라는 거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건데 근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던 게 전후죠 이게 그러니까 그쵸. 전에는 그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 혼났어요. 그잖아요. 아니 저기 좀 술 먹고 저 약간 싸이월드 중이병 좀 적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장문 시간에 일기 쓰지 말고 글을 써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일기장에 적고. 근데 그 일기 같은 글이 글로서 소비가 됐어요. 문화로 소비가 됐고. 그러니까 되게 떳떳하게 시 제목이 왕가의 영화를 보고 뭐뭐를 뭐 어디 했다. 뭐뭐에 간다, 뭐 위스키를 먹는다,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나오는 게 그 이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노동자여 이런 게 제목이었지. 아주 개인이 화염병이 넘나들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서 소주를 마시는 나에 대해서 병을 제조하는 나에 대해서 쓰는 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예술이라든가 미적으로 그 자체에 몰두하는 문화들도 생기고 개개인의 그런 감상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춰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숲에서 네. 그 풍경 자체가 이걸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그죠. 개인의 그쵸. 혼란인 거죠. 왜냐면은 저 그런 게 우리 어릴 때 성장할 때 이런 거 느낀 적 있잖아요. 어른들은 애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좀 거대하고 좋은 어떤 큰 담론에 대해 얘기할 때 가끔은 어린 사람인 나 입장에서는 나의 아주 소소하지만 어릴 때 되게 집중하는 것들 있잖아요. 소소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난 딱지 100개 모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어른들이 그게 뭐가 중요해? 빨리 문제집 풀어할 때 딱지를 집어 던지면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잖아요. 근데 그 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그 산산조각 난 내 마음에 대해 성찰했는데 그걸 이분이 그게 과해지면 나르시시즘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나만 보니까. 싸이월드적 세계관인 거죠. 그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면서 나라는 사람,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딱지를 던졌던 그 시절, 그곳의 어딘가에 뭐 나의 잃어버린 뭐 영혼의 편린이 어디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이제 서구에서 나왔고 우리에겐 거의 90년대 그쵸. 경제 호황으로 도착했던 되게 짧은 IMF 이전까지의 짧은 서태지가 나오던 그 시기에 도착했던 그 짧은 시간에 거기가 바로 요 얘기인 거죠. 저는 사실 이 레시랑 톰 울프가 했던 얘기가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긍정적으로는 나나나. 왜냐? 서태지.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그런데 나르시즘의 문화. 내가 다 알아. 남들은 잘 모르겠고 나만 나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부분들이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쨌든 지난 시대와 분명히 달라진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걸 총 합치면 그거 아닐까요? 약간 권위에 대한 경시 같은 거. 그쵸. 반지성주의도 사실 거기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론가도 있고 배운 세럼이라는 그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쉽게 얘기하면 또 그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 되게 회자되는 거죠. 서태지 데뷔 무대.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성 작곡가면 아티스트들이 앉아서 서태지 데뷔 무대 보고 뭐 멜로디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면서 이렇게 평론하는 걸 지금은 되게 그 이후에 서태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알아보지도 못한 기존의 적폐 가요계에 있었던 이런이다라는 그쵸. 식으로 그 영상들을 소비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 장면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1970년대의 자기 몰두 현상이 가쿠타니는 서구 삶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미 세계가 하나로 거의 연결되고 같은 맞아요. 동시대성을 띠기 시작한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거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애들한테 했던 말이 우리의 기죽이지마잖아요. 우리 애. 우리의 애의 기죽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 권위를 인정했잖아요. 선생님이 애 기죽게 지금 뭐 하는 소리냐.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네가 거죠. 선생이면 다야. 맞아요. 이게 가쿠타니식 표현으로는
근시안적인 자아 추구에 치중해서 때로는 시민의 책임을 무시하는 미국인들의 성향이 꼭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아, 그건 뭐 저 얼마 전에 지역신문 제가 가끔 지역신문 이런 거 보는데 우리 동네 있잖아요. 네. 근처에 아파트 단지 앞에 유치원 원장님이 수혜 아씨를 또 싸대기 아, 때렸다. 봤습니다. 어머, 그 어머. 뉴스 봤습니다.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인들의 성향이 꼭 새로운 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전에 얼마 전에 그거 올랐다가 그 아파트에서 장애인분들 나가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 갑 떨어지면 집값 떨어진다고. 나가라고 그거를 붙였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또 다시 사과문을 올린 뭐 했다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조에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영향력 안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로 주관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 진실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수석 너만 대학 나왔어 이거죠. 그렇죠. 너만 뭐 석사 있니?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수석이야? 야,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왜 딴 얘긴데요. 우리 그 댓글 달아주셨던 분 중에서 저희 예전 방송을 듣고는 한수영 나온 거 듣고는 이걸 들으니까 왜 수석인지 알겠다 정말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뭐 듣고 그렇게 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세히 남겨주세요. 한수석님이 왜 수석이라는 말이 붙여서 이렇게 칭하는지 알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 조용한 관종이라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세히 달아주세요. 조용히 기뻐한단 말이에요. 역시 우린 다 그놈이 그놈이었어. 이게 바로 나나나나나. 근시안적인 자아추구. 쾌락적인 자아추구. 이거예요 이거. 하지만 해를 미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IP를 추적해서 싸대기를 싹 때리러 가는 거죠. 이 현피 들어가는 순간 이제 바로 가쿠타리가 말한 이게 시민의 되는 책임을 무시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아실현 추구 경향을 폭발시켰다. 그러니까 나나를 도래하게 했고 이러한 경향성이 대중문화와 반문화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사실과 허구의 구분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된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연역적 방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수집한 정보나 증거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이건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학계나 연구에 있어서도 어쨌든 모더니즘의 연구 방식에 대응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조가 베이스가 된 연구 방식이 어쨌든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게 궁극으로 가면 이 책에서도 가끔 지적하는데 흔히 말하는 지적 허무주의에 빠지잖아요. 그쵸. 가치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메타적으로 보고 있어. 한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대. 한 사람은 지구가 둥글대. 그럼 원래는 우리는 그 이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이제 그쵸. 찾아보는 근거가 어디인가. 그게 아니라 그걸 아나 모르나 상관없어. 피곤하다. 피곤한 거야. 다들 막 그냥 뭐가 세모해 이제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바로 거기서 등장한 애가 트럼프라는 거죠. 그쵸. 그 양쪽의 주장을 변형해서 이용하는데 아주 탁월한 본능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기존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평면설 주장을 계속 늘어놓게 함으로써 지구가 진짜 안 둥근가 봐. 저게 괜찮은 거면 왜 계속 이렇게 논란거리가 생기겠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기존에 이미 정설이라서 다른 어떤 이거에 대한 다른 논의가 무가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설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그쵸. 거. 그 심지어 이렇게 대꾸를 안 했더니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니까 맞나 보다. 요즘 이게 뭔가 핫이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할 말 있으면 했겠지. 맞아. 할 말 있으면 반박 바로 했겠지. 아니 과학자가 지금 노벨상 타기도 바쁜데 유튜브 다 찾아다니면서 학자께서 그걸 반박을 하겠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반박을 했겠지. 세상에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사람만 아니고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는 지금 사람이 감염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막느라 바쁜데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야겠냐고요. 그분들이 썸네일마다 댓글을 달겠냐고요. 근데 없으니까 봐봐라고. 백신이 제약회사랑 로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반박을 단 걸 본 적이 없다 여기. 그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한숨을.
또 다른 예로 지구평면설 말고도 왜 창조론자들 있잖아요. 네. 인간이 진화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그쵸. 말하는 이들도 창조에서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을 이제 같이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둘 다 가르쳐라. 또 어떤 사람들은 둘의 논쟁에 대해서 가르쳐라. 근데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치게 되면 사실상 무엇이 진짜 진실이었는가랑은 더 이상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가쿠타니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창조론은 있어요. 저는 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쵸. 생각해요. 설이죠 이거는. 근데 그거를 한 선상에 놓고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둘 다 말해야지라고 하는 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안에 그 바람각게 사라질 설도 아니야 썰이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 흔히 말하는 왜 영화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에이리언 커버넌트에 보면은 네. 거기에 왜 이 외계인을 찾으러 가는 그 하는 그 사장님이 나오시잖아요. 회장님. 근데 그 회장님은 자기가 영원히 살라고 자기 몸이 쇠락하니까 외계의 어떤 자기 인간을 혹시나 설계한 존재가 창조론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에게 흡수하려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맨 첫 에이리언 커버넌트 맨 첫 장면에 보면 그 자기가 개발한 사이보그 데이빗 마이클 파스빈더 연기하는 잘생겼죠. 네. 파스빈더한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와 어떤 여러 가지 우연의 화합물로 이 정도의 지적 생명체가 났다라는 걸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라는 말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거기까지 얘기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를 생각한다는 그게 시적으로든 예술적이든 상상의 나래든 이런 식의 어떤 흔히 말하는 전제를 깔고 단지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이론이 이거에 포커스 예를 들어 지적 설계로는 포커스에 돼 있지 않아 정설이 아니야.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역에서의 그런 의미로서 이런 그쵸. 작품도 있어라는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주석을 달아서 이런 얘기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다 같은 테이블에 올리려고 그쵸. 그러는 거죠. 교과서에 올린다라는 게 사실 그냥 이것도 발견됐어라고 올리는 게 그쵸. 아니잖아요. 절대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정말 입증된 것들, 네.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만을 다루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게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챕터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소개를 해주고 네. 있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제목까지는 소개를 안 하지만 요 다음 챕터가 실제의 소멸과 언어의 소멸이란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언어가 소멸돼. 우리의 언어가 소멸돼. 맞아. 말을 잃어버리는 음. 그러니까 뭐 다음 챕터인 실제의 소멸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 조작이나 여론 조작을 하는 게 너무 쉽다. 그리고 SNS의 어떤 로직이나 알고리즘 상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이 끊임없이 나의 피드에 반복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더욱더 어려워져서 자기가 생성해낸 정보의 비눗방울 안에 그냥 갇힌 채 계속 맴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SNS 그런 거 많죠. 내 타임라인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그러면 이제 누가 그래갖고 얼마나 차단을 당하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그런 거요. 이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SNS가 발달하면서 주식도 같은 구조로 더 흘러가기 쉽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판을 움직이기가 너무 쉬워진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거기에 막 끌려가는 사람들을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사람의 기본적인 걸 코어를 자극해요. 눈에 자꾸 그것만 들이밀잖아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어쨌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 이제 가쿠타니가 지적한 언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언어가 정교성이 떨어지고 교묘해지기만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한국 독자 입장에서 가쿠타니의 글이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약간 네네네. 일종의 성토를 조금 네. 해볼 생각입니다. 앞서 나간 프론티어로서 그렇죠. 자문을 구하셨어야지 한국에. 한국을 좀 더 들여다 그러니까요. 보셨어야 했다. 그것도 있고 또 있어요. 저는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아. 아날람의 마르크스 방송을 들으셔야 한다. 빨리 영어 서비스가 돼야 될 텐데.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마르크스 우리 저희 방송 하잖아요. 그것과도 좀 연결돼서 그럼 한번 우리 문쌤님과의 대담을 좀 추진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분과 어. 문쌤님이요. 네 그렇죠. 약간 한국 안 오시나 가쿠타님? 몰라요. 코로나라 괜찮으실라나? 여기가 더 안전할 텐데. 일단 자가격리 와서 아하, 2주 해야 되잖아요. 토착외국 안 돼. 왜 가쿠탄이야? 뭐 앨리슨 뭐가 아니라 왜 미치코야? 이미 거기서 글렀어. 아, 다양. 아무 논의도 진행이 안 돼 아. 우리나라에선. 이분과는 아무런 대담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일본인이신데다가 심지어 또 여자분이시라. 네. 아니 피만 일본인이지 본인은 본인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할 아무 텐데. 소용 없어요. 하긴. 본인이 그렇게 믿는 걸 내가 그렇게 믿는다니까 지금 아, 이 이분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분이 한 얘기가 와꾸가 일본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름도 이러는 거지. 일본인인데.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건 상관없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이분이 주로 성토한 게 지금 그 부분 아닙니까? 난 토착외국가 아니다. 토착이라뇨. 아니라니까. 미국에 사는 저는 미국인인데 미 주제. 뭐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게 이분의 책 내용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분과 정교한 네, 논의를 그쵸. 하기 위해 명사와의 대화를 초빙한다 한들 그 밑에 달려 있는 댓글이란 건 또 어디서 어디서 왜 일본인을 데려왔냐. 그렇게 말하면 다행이게요. 어디서 이렇게 아, 그쵸. 이건 순화된 언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분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걸리는 필터가 두 개입니다. 일본인과 여자. 두 자로 정교하게 줄여주죠. 외년이라고. 특히 왜냐면도 우리나라의 다행이게 그럼요. 쪽발이 년이라고. 그거는 길잖아요. 두자가 더 정교한 거예요. 빨리 그래요? 다음 회차에 언어의 소멸 다뤄야겠네요. 이분들 안 되겠네. 우리 이미 소멸됐다니까. 언어가 없어요, 여기.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 이 대표 너 방송 들어보니까 그분 했다며. 언어가 소멸됐어. 왜년 그 소멸이 그 소멸은 아닐 텐데. 이름도 기억 안 나. 그거는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그 것 뿐인가. 뭐랬더라? 왜년? 아니야 소멸됐어.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단어가 요즘 안 인지 떠올라. 능력의 문제 아닌가요? 나이가 드셨네. 아니야. 왜 하다가 끝나. 가온하시던가.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아, 전 가쿠타니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부분만 듣고 또 우리가 이 책이 좋은 책이라 소개하는 건데. 그쵸. 또 끝만 잘라 듣고 막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망한 영화는 리뷰하지만 이상한 책 리뷰하진 않습니다. 네. 음. 망한 책은 생각보다 리뷰하기 쉽지 않아요. 네. 좋은 책입니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대충 마무리하고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또 오늘도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그래도 또 잘 맞췄어요. 잘 네, 이 넘어갔네요. 정도면 잘 맞췄어요. 그럼 내일 그 나머지를 할 거를 언어가 소멸돼서 왜 자꾸 버퍼링이 걸리시는데요. 왜 오늘은 왜밖에 안 남는다. 오늘도 또 오랜만에 왜? 왜가 남았네. 오늘도 왜가 남았네. Y가 아니라. 요새 자꾸 단어에 천착하시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 요즘 단어에 천착합니다. 일본 여성이 통렬한 주장 내일 또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여성의 통렬한 주장 칩붕.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꼰대 꼰대. 혐오. 노친네. 대체 몇 겹의 혐오가 이 안에서 넘실거리고 있나요? 지금? 만들려면 더 만들 수도 더 만들 수 있는데. 있지. 뉴욕 산다면 힙스터, 구자파. 거기다 진보. 구자파 진보, 입진보 힙스터. 거기다 예일대 엘리트. 이분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죠. 뭐가 됐든 다 붙일 수 있어요. 이성애자라도 붙일 수 있고 동성애자 붙일 수 있고. X와 여러분 지금 염색체?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싶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그걸 좋다고 하면 힙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뉴욕 타임즈? 근데 여성이 그걸 대변하는 그런 어떤 코는 왜 자꾸 서평? 손가락이 자꾸 곱네요. 이렇게. 여성 평론가? 새끼손가락 세우면서 혀는 안 꼬부라지시나요? 뉴욕 타임즈의 캐큐탄이 미치큐. 뭔가 힙한데 나 들어볼게요. 각막에서 미끄러지고 이제 그러니까 점점 머리에서 나가고. 이게 양쪽 다 같은 메커니즘에서 맞아요. 나온다는 맞아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는 얘기가 또 그거죠 뭐. 네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내일 다시 들어보고요. 네, 오늘 지금 가쿠타니 미치코 가쿠타니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책을 우리 네. 한수정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더 또 다른 얘기는 내일 네, 마저 네.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수정님 아, 오랜만에 매우 고생 많으셨어요. 오랜만에 와서 토착 외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간 끝으로 가면서 정신이 우리 선생님한테. 혼미해졌는데 네. 학자 얘기하다가 정신을 잘 붙드시고 우리 심리학 여기 한번 쪼고 들어가야지. 우리 다음 편 이미 예약돼 있잖아요. 네. 네. 누구 할지 정해졌잖아요. 코트레를 벗어던지고 저는 없어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잖아. 이제 끼울 거라니까. 고생하셨어요. 이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